안녕하세요. 바은잉원 케어팜 연구소의 조혜원입니다. 케어팜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국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케어팜 운영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원래 농업을 하시던 분들, 특히 일반 생산농업보다도 교육농장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시던 분들이 특히 치유농장으로의 전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귀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농업 생산보다 이제 케어팜과 같이 좀 다른 종류의 농업에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회복지나 의료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케어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기존과 같은 시설에서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농장의 환경을 활용을 해서 대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익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어떤 조건과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던지 간에 케어팜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 과정을 한 5개 정도 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많은 케어팜을 다녀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케어팜이 과연 나에게 맞는 일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나의 케어팜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데요. 케어팜은 어떻게 찾고 방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치유농업이나 사회적 농업을 하는 농장을 찾아보시면 가장 편리하고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찾아보시는 경우에는 검색 포털 사이트에 치유농업, 치유농장, 사회적 농업, 돌봄농장 이런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치유농업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agrohealing.go.kr 이런 사이트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 농업의 포털 사이트 socialfarm.kr 여기서 사회적 농업을 하는 농장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지역의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할 만한 농장이 있는지 문의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국의 각 도에는 농업기술원이 설치되어 있고 또 보통 시군 단위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는 현재 전국에 17개의 치유농업센터를 조성 중에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제가 촬영하고 있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경기도, 충북과 충남, 경북, 제주의 농업기술원에 치유농업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문의를 해봐도 좋겠죠. 사실 케어팜은 외국어를 그대로 부르는 용어잖아요. 국내에서는 명확하게 케어팜이 어떤 농장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케어팜과 치유농장을 같은 걸로 생각하시긴 하세요. 하지만 저는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런 기관에 문의를 하실 때는 치유농장이나 돌봄농장이라는 용어로 문의를 하시고 찾아보시는 게 아마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농장을 서칭을 하시고 방문을 해봐야겠죠. 물론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마침 내가 찾아봤던 농장이 있네 이래서 잠깐 들려서 시설을 보고자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저는 가급적이면 농장 대표님과 미리 약속을 잡아서 정식으로 방문을 하고 그 경험을 하신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케어팜에 대해 알려면 단지 눈에 보이는 시설만 보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또 경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가능하다면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또 이런 케어팜의 성격이 아니더라도요. 조금 다른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도 참고하시면 좋은데 체험농장이나 아니면 정원과 같이 자연환경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곳들 또 식물이나 동물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요즘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요양기관 이런 곳에서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도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되시면은요. 국내만이 아니고 해외 농장들도 알아보시면 좋은데 케어팜이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 유럽이에요. 네덜란드나 벨기에, 노르웨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에 보시면 다양한 성격의 케어팜 또 소셜팜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직접 이런 농장들을 방문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농장에 직접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직접 나는 농장 방문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예를 들면 제가 운영하는 바은잉원 케어팜 연구소에서는 2023년부터 네덜란드 케어팜 연수 프로그램을 또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해외 탐방을 원하시는 팀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시면 다른 루트를 통해 해외 연수를 가시면서도 물론 농장 방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에는 이렇게 다양한 농장을 최대한 많이 탐방해본다 였고요. 두 번째 단계로 나의 케어팜의 대략적인 목적에 대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농장이 대안적인 노인 요양시설로서의 케어팜인지,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대안적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낮 시간 활동 공간으로서의 농장인지, 아니면 심각한 우울증이나 트라우마 장애와 같이 정신건강이 악화된 사람들을 위한 곳인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성격의 서비스가 있을 텐데요. 어떤 서비스를 나는 제공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단계에서 좀 정해두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정해도 나중에 언제든 바꿀 수 있겠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내가 케어팜을 운영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 할 일들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미리 정해놓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꼭 한 가지의 목적만을 선택하셔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겠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케어팜을 운영하게 될 내가 혹은 나의 가족이 어떤 케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게 가장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내 배우자가 아동 심리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전문가예요. 그럼 우리 농장은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케어팜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노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분이라면은 노인 전문 케어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케어팜을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보는 건데요. 자원은 보통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을 의미하는 인적 자원,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연계를 의미하는 네트워크 자원, 그리고 케어팜이 활용 가능한 어떤 각종 시설과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는 물적 자원으로 보통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인적 자원이 케어팜에 대해서는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적 자원의 전문성 종류와 또 그 정도에 따라서 케어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케어팜으로서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케어팜에서의 핵심은 참여자 개개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 기반을 해서 각자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데요. 이런 기술이 꼭 관련 학위나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자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케어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우리 지역사회의 기관들, 조직들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지역 아동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기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민간의 요양이나 복지 관련 시설들도 케어팜을 운영하면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물적 자원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농장 내의 시설들을 지금 영상에서 언급하기보다는요, 저는 케어팜이기 때문에 꼭 생각해야 할 점을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꼭 필요한 시설이 뭐냐라고 할 때 안전하고 아늑한 실내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케어팜의 주요 기능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얼마나 잘 제공되는지라는 부분인데, 케어팜을 찾는 사람들이 당연히 대체로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분들이 실내의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 말고도요, 농장의 물적 자원을 생각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점 하나는 농장 안에 있는 자원만이 활용 가능한 것이 아니다. 농장 바깥에도 충분히 케어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우리 농장은 사이즈도 작고 재배하는 작물도 많지 않아요. 이래서 우리 농장은 케어팜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농장 인근에 하천이나 야산이 있어서 산책을 할 수 있다면, 또 인근의 마을 도서관 같이 다른 시설들이 인접해 있다면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농장 조성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케어팜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농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은 땅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케어팜은 실제 농장이라는 그 환경 자체에서 얻는 효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시설에서 옥상에 상자 텃밭을 몇 개 놓고 원예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이런 거는 케어파밍으로 보진 않습니다. 규모가 작던 크던 실제 농장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요. 아직 케어팜으로 활용할 토지가 없는 경우라면 땅을 보실 때 꼭 주의하실 부분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는 화장실도 제대로 합법적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땅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하신다면 이미 어느 정도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농장이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접근성, 그러니까 도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농장인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농장 안에서의 이동이나 보행이 얼마나 용이한지, 혹시라도 경사도가 너무 심한 건 아닌지 이제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죠. 토지를 구매하거나 이미 있는 농장을 활용을 하더라도 또 대부분의 경우는 시설 조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용은 필요할 거예요.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지를 개선하고 동물을 새로 구입할 수도 있을 텐데 이때 내가 갖고 있는 자금 이외에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면 몇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아마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치유농업 사업은 대체로 용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금액도 사실 크지는 않은데요.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책정이 되고 각 지역마다 예산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은 대부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금액은 시설 개선에 사용을 하고 일부는 컨설팅이나 프로그램 개발 이제 이런 정도로 소규모로 일회성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큰 비용이 할당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은행에서 어느 정도의 융자를 받는다든지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업 계획이 튼실하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요, 비용 조달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더 드릴 거고요. 5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국내 제도와 연계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계획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선 네 번째 단계는 시설 조성에 대한 일종의 일회성 비용이었다면 다섯 번째 단계는 지속 가능한 소득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제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는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만 아주 핵심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요즘에 특히 치유농업을 하시는 농장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기관들에서 예를 들면 치매하심센터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8명, 10명 이렇게 단체로 오시는 분들과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은 농업에서 하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을 통해서 비용 지원을 프로그램비로서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 해당 기관에서의 프로그램비로서 즉 복지기관이나 어떤 보건기관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비용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관 차원에서의 방문이 아닌 경우 요즘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보건복지의 비용으로서 사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자금 마련의 기회를 갖고 있는 치유농업을 하는 농장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개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이용할 기관으로 치유농장을 선택을 하고 가시는 경우들인데요.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치유농업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조금 활발하게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조건 이런 사회 서비스와 같은 보건복지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이 가장 베스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농업 쪽에 어떤 예산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 이용하는 기관의 예산을 활용하거나 어떤 한 가지의 절대적인 방법만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농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방식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거거든요. 우리 농장이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가 있고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활용해서 낮
시간에 활동 공간을 찾는 장애인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사회 서비스 바우처가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치유농업에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예방 목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예방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종의 일반인들이 가는 그런 단기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바우처를 활용하는 것보다는요 좀 더 자부담을 활용한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그런 제도를 찾아내고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사업가의 역량이 사실은 5번째 단계를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 어떤 제도를 활용을 해서 소득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는 보건복지 쪽 예산이 나의 사업에 적절한지 아니면 자부담이 적절한지 섞는 것이 적절한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와 철학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따로 요거는 영상을 준비를 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케어팜으로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농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다른 종류의 일반적인 보건복지, 요양 이런 관련 시설들과 비교했을 때 농장에서만 가능한 무언가여야 한다. 농장에서만 가능한 게 무언가를 꼭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점들이 가장 잘 구현될수록 이 케어팜은 성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케어팜을 준비하실 때 생각해 보실 만한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각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